네, 먼저 우리 기판력을 보고 있는데 기판력의 작용 국면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216조가 준용이 되고 행정소송에서도 기판력이 인정이 되죠. 판결 주문에 그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소와 후소와 소송물이 같아야 기판력이 미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모순관계와 선결문제 부분에서도 기판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동일소송물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차례 본 것처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사건이었었고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체다라고 해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처분을 했었고, 그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인용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다시 처분을 하면서 이번에는 주로 정치운동을 한다라는 이유로 다시 수리 거부를 또 했습니다.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제기했던 소송이 전소가 되는 것이고, 2차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이 바로 후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 소송물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시간의 문제를 변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행해진 시점 얘기하는 것이죠. 동일 상대, 동일 내용, 동일 사유, 여기까지 인정이 되어야지만 동일한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 1차 거부 처분과 2차 거부 처분이 같은 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지만은 전소에서 판단하는 내용과 후소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 상대는 맞고요. 갑노동조합이었었고, 동일 내용도 맞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였었습니다. 동일 사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이라는 부분과 주로 정치운동을 한다라는 부분은 서로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처분이 아니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후소가 청구해서 본안이 인용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전소가 인용됐기 때문에 후소도 인용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 문제는 기판력과 기속력이 퓨전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인용 확정 판결이 나온 다음에 재거부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재거부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역시 위법하고 또한 나아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효 사유라고 하게 되면 취소송은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판력 때문에 인용되는 것인가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속력 때문에 인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됩니다. 트라이앵글 이론이라는 게 있었죠.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삼각형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꼭지점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오른쪽 하단에 있는 꼭지점에 기판력이 있었고요. 위쪽에 꼭지점에 기속력이 있었습니다. 우변이라고 했었죠. 우변. 2012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당시에 트라이앵글 이론에서 복습들 하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텐데, 좌변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과 기속력을 연결시키는 문제는 2012년도 사법시험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내용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무허가 주택 세대주다 라는 점으로 주택 특별 분양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사유가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변입니다. 2012년도 노무기출이죠. 2012년도 사시기출, 2012년도 노무기출. 좌변 같은 경우에는 초추변과 기속력, 우변 같은 경우에는 기판력과 기속력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세 개를 모두 연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제 모의고사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초추변도 인정될 수 없고, 기판력도 미치지 않고 기속력도 적용되지 않는다가 결론이었었는데요. 여기서 기판력 때문에 인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속력 때문에 인용되는 것도 아니다까지 가겠죠. 결국 기사동이 인정 안 되는 거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인용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겠죠. 판결의 효력과 관계없이 다시 행해진 재거부 처분에
주체, 절차, 형식, 내용에 있어서 또 다른 위법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간단한 것은 이 단체가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면 어떡하게 됐습니까?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면 별개의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은 역시 거부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인용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모른다가 정답인데 하지만 정확하게 안다라고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기판력 때문에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확실한 거고요. 기속력 때문에 인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 2차 거부 처분에 또 다른 어떤 위법 사유가 있다면 인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였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네, 유의해 주시고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짚고 있는 강사는 현재 신림동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 나왔을 때 플러스 알파 짚어야 된다, 언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다음 해에 판결의 효력과 관계없이 플러스 알파를 짚어야 되는 문제가 노무사에서 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기판력 검토하고 기속력 검토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 검토하고 마무리 짓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문제였었는데요. 기판력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동일 소송물 측면에서 논의했던 것이고 그 측면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가 결론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순관계 부분이 있는데요. 모순관계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순관계 얘기할 때 재심 청구 관련돼서 노무사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판력과 관련돼서 동일 소송물이나 모순관계와 관련돼서 그래도 유의미한 내용의 문제가 출제된 것은 노무사 기출이 유일합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단 한 번도 출제된 적 없고요. 다른 시험에서는 선결 문제 측면에서 기판력이 미치는지 네, 요것만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모순관계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2016년도 노무사 기출 문제인데요. 인근 고등학교 학교법인 재심 청구 사건인데요. 갑 회사는 대형 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재량행위지만은 문제로 출제될 때는 기속행위입니다. 문제로 출제될 때는 건축허가 그 자체만 보는 거예요. 인허가 의제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인허가 의제제도를 엮어서 같이 질문을 할 때는 따로 언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건축허가만 보면 되는 것이고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거든요. 이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처분의 위법이라고 하게 되면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중에서 주체나 절차나 형식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통상 또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따라서 아무 말이 없으면 내용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의 하자가 있다라고 인정이 돼서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그 기속력에 따라서 허가를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허가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하는 게 적법한 겁니다. 거부를 하는 게 위법한 겁니다. 그 이후에 각 회사의 대형 할인점 건물 부지 인근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들이 위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청구는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소송 참가든 재심 청구든지 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한 재심 청구는 소송 참가를 하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하지 못했어야만 합니다. 인근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 참가 못한 게 아닙니다. 재심 청구 안 되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문제는 고등법원 판례를 가지고 출제한 거고요. 대법원 판례가 없었는데 고등법원이 잘못 짚었었어요. 법률상 이해관계는 있다라고 봤었거든요.
다만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했다 부분 때문에 재심 청구를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법률상 이해관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등법원이 잘못 짚은 부분을 학생들한테 거기까지도 생각해낼 수 있는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출제하셨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법인이 사람인 것은 맞지만은 이것은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그러니까 학교의 경계로부터 200m까지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이와 같이 대형 할인점, 뭐 이 안에 오락실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해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인데, 학교보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양호한 학습 환경이에요. 학습 환경과 보건위생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인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죠. 따라서 법률상 이해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여기서 질문된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재심 청구가 안 되니까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판결을 깨달라고 하는 재심 청구 불가능하다고?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는 학생들은 결국 공부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공부에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거부 처분 취소 판결 이후에 건축허가 처분이 나오면 그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등법원식으로 치게 되면 학교법인의 원고적격 인정될 거예요. 처분의 제3자지만.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저의 판단에 따르게 되면 학교법인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못할지라도 학생들의 원고적격은 인정될 겁니다.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재심 청구는 못해요. 학생들도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학교법인 쪽이든 학생들 쪽이든 간에 재심 청구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법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학교보건법에 근거해서 학생들은 가능할 거 아닌가. 그럼 건축허가 처분이 나온 다음에 그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허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원고적격 인정되니까 학생들은. 그래서 건축허가를 깨버리면 그럼 결국 대형 할인점은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설명드렸죠? 지금 여기서 거부처분 취소이 전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 자체로서는 소송이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에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소송이 두 개가 돼요. 거부처분 취소하고 건축허가 취소하고 전소하고 후소의 구도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전소에서 거부처분이 위법이라고 해서 판결이 확정된 것은 거부처분이 위법이고 건축허가가 적법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건축허가를 내려주는 게 맞다가 전소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축허가가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전소에서 내렸는데 건축허가는 위법입니다 라고 소송을 후소로 제기하면 그걸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것은 전소의 판단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후소의 청구가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쳐서 후소는 더 이상 어떠한 실체적 심리를 할 것도 없이 바로 기각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하죠. 우리가 모순관계라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한 부분은 똑같은 A라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고 거기서 기각 판결이 나와서 A라는 처분이 적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제소기간이 지나가지고 A 처분에 대한 무효할긴 소송을 후소로 제기했다. 그럼 60점이 되지 못해 50점밖에 안 되는데 80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면으로 모순되는 후소의 청구다. 이럴 땐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무조건 기각시킬 수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드렸었는데 이런 식의 상황에서도 모순관계의 기판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매우 신박한 접근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모순관계입니다. 동일소속물 모순관계 받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었던 선결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2010년도 사법시험 문제고요. 토지 보상받는 방법이었었는데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여기 공작물 이전 및 토지 인도 명령 나왔다라는 것만 보시고 설문 3번에서 선결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돼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관한 질문을 했고 설문 4번에서는 확정 판결의 효력과 관련돼서 기판력과 선결 관계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있었죠. 만약 A시장이 대집행했을 때 갑이 위법한 명령에 기초한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것이다. 명령이 지금 위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법원에다가 국가배상을 제기한다면 민사법원이 이것을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보자.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무효사유라고 한다면 저 행정행위의 하명처분이죠.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이 어떠한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력이라는 것은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없다고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있다는 전제하에서 판단을 열어보자. 민사법원의 위법성 심사 가능성에 대한 논의죠. 만약에 그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을 적법성 추정설에 따라서 당연 무효만 아니면 적법한 것으로 추정을 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권한없는 법원인 민사법원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하다라고 판단 내릴 수가 없어요. 위법성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은 이것은 유효성 추정의 힘인 것이지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적법과 위법에 대한 판단은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이미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 범위의 문제고 따라서 위법성 심사는 충분히 가능하다. 설문 4번에서는 기판력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고요. 갑이 위 명령에 대해 관할행정법원에 취소를 제기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인용이 아닙니다. 왜 기각이라고 질문을 한 거냐면요. 네, 이따가 보시게 되면은 이 국가배상에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인용 판결은 미치고 기각 판결은 안 미친다라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고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미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소독약을 뿌리기 위해서 기각 판결이라는 전제를 좀 깔아놓은 거예요. 저였다라고 하더라도 기각 판결로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위 명령에 대해 관할행정법원에 취소를 제기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전소에서 기각 판결 나왔고요. 기각이니까 처분은 적법이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했죠. 갑은 후소인 국가배상에서 위 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적법하다라고 했으니까 후소 쪽에서 기판력과 관련돼서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원고 쪽하고 법원 쪽이 되겠죠. 적법하다고 했는데 피고가 전소의 판단에 모순되는 주장 따위를 할 이유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원고나 법원 쪽으로 질문을 할 건데 지금은 원고 쪽으로 질문한 거예요. 갑은 했죠. 얘가 원고죠. 원고가 이 후소에서 후소라는 말을 해준 건 뭐 기판력 질문이라는 논점을 명확히 해준 거예요. 구소와 신소 이렇게 들어가야 되면 소의 변경이고요. 전소와 후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기판력이고요. 이건 애누리 없습니다. 구소와 신소, 전소와 후소 뭐 시간적 선후관계로 보게 되면 뭐 그나물의 그 밥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기판력에서는 이제 전소의 판단에 모순되는 후소의 주장이 판단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소와 후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판력 질문이 명확합니다.
기판력을 묻고 있는 것인데 법원 쪽이 아니라 원고 쪽으로 해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는 결국 기판력이 미치는가? 전소에서 먼저 판단한 부분 선결 재판이 있었잖아요. A라는 처분, 공작물 이전과 토지 인도 명령이라는 A라는 처분에 대한 선결 재판이 있었고, 거기서 나온 판단과 이 선결 재판의 판단과 그 다음에 후소에서의 판단 사이에 기판력을 매개로 해서 어떠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즉 선결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만약에 성립된다라고 하면 원고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여러분들에게 기판력의 작용 국면과 관련돼서 동일 소속물 모순관계 선결 문제 세 가지 측면에서 출제됐던 문제들 가장 밀접한 그래도 가장 근접한 문제들을 다 추려가지고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는 이것들이 제일 가깝습니다. 예,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 선결관계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 문제 이 부분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선결 문제의 측면에서 후소법원이 아예 그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판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논의가 나오질 않아요. 아니 후소에서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전소의 판단의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건데 후소에서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이거예요. 근데 판단할 수가 없어. 이래버리면 다음 단계에서 기판력 문제가 안 생기겠죠. 선결관계가 성립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기판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즉 선결관계가 성립되냐 안 되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선 후소가 가능은 한 거야? 후소라는 재판 자체가 가능은 한 건가? 와 관련돼서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앞에다가 먼저 한번 깔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통과시킨 다음에 선결 관계가 성립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만에 하나 이거를 질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로 질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뒤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논의를 너무 어려울까봐 이렇게 별도의 설문으로 한번 질문을 해주는 친절함을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사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면 이 설문 4번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즉 선결관계가 성립되는지 이것만 질문을 해도 설문 3번에서 묻고 있는 과연 후소의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자체를 할 수는 있냐? 라는 얘기를 알아서 했었어야 됩니다. 선결 문제를 먼저 1단계 검토하시고 선결 관계에 대한 논의로 2단계 넘어가시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질문을 하면, 아니 앞부분 질문하면 앞부분만 검토하면 되는 거지만 뒷부분 질문을 하면 그러면 앞부분은 스스로 알아서 검토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문 3번의 질문이 따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참 길고 친절하게도 질문을 해줬죠. 저에 대한 내용은 주관식 시험이라면 답안지에 당연히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정력의 성질입니다. 선결관계,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논리적으로 무조건 먼저 처리되야 되는 부분이 선결 문제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가 부분이라고 했고요. 공정력의 성질, 적법성 추정설과 유효성 추정설의 문제였었습니다. 당연 무효가 아닐 때 공정력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죠. 적법성 추정설이라는 것은 뭐 이미 극복된 학설이긴 합니다만은 당연 무효까지 아니면은 중대명백해서 그 정도 아니면 그냥 적법한 것으로 보자. 좀 과도한 주장이라고 보여지죠. 공정력이라는 것은요, 행정법 관계 안정성,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건데, 법률 관계는 효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행정행위에 효력이 있으면 효과가 발생하고, 효과라는 게 바로 법적 효과라는 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 권리의무 관계가 바로 법률 관계고, 그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라는 거거든요.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효력이 유효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 적법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라는 목적에 맞춰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유효성 추정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밑에 내용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적법하게 보면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검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효력의 2번 얘기는 공정력을 협의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거냐. 과거에는 나누지 않았고 최근에는 나눠서 보고 있는 것이 경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별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구별을 부정합니다. 판례는 여기서도 공정력, 저기서도 공정력, 그냥 다 공정력이라고 하고 다니지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예전 학자들도 그렇게 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구별을 긍정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행정법 관계 안정성이냐,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존중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이 공정력을 깰 수 있냐, 없냐. 이 효력을 받게 되는 수범자 쪽에서 저 공정력을 깰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공정력하고 다른 국가기관에게 적용되는 공정력하고 이걸 이제 구분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기관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이 처분의 존재가, 유효한 처분의 존재가 나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공정력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취소 쟁송의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기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른 국가기관은 불복의 주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입니다.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저는 이런 측면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는 절차적 효력이다, 실체적 효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취소쟁송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공정력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절차를 밟을 때까지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실체적 효력이라는 것은 이 다른 국가기관이 또 뭔가 실체법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실체법적 판단을 내릴 때 이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쪽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두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라는 것은 선결 문제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결돼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행정행위의 심사와 관련된 선결 문제일 때 뭐라고요? 행정행위의 심사.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문제일 때 우리가 그 부분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나서는 선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선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문제예요. 그러면 그 행정행위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효력이 있잖아요. 특유의 효력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결 문제 중에서 행정행위 관련된 문제를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조에서 이 선결 문제에 관한 내용을 행정소송법에 다루고 있었고요. 네,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가 선결 문제로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고 그것이 이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실 이것도 단계가 있죠. 위법 심사가 1단계가 되는 거고 효력 심사가 2단계가 되는 것이죠. 위법해야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위법한데 이게 효력이 있어?
라는 문제가 생기죠. 왜? 적법이면 당연히 유효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없어요. 먼저 위법한지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러나서 이제 위법하다면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순서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맥락이 이해가 돼요. 위법심사, 요거는 위에서 공정력의 성질론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유효성 추정의 힘이냐 적법성 추정의 힘이냐라는 문제죠. 당연 무효가 아니고 공정력이 있을 때 그게 아예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불가능하다라는, 위법심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하지만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고 보게 되면 적법과 위법의 문제는 효력 문제 범위 안에서만 공정력이, 구성요건적 효력이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 위법의 문제까지는 안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요건적 효력의 적용 범위 밖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위법심사가. 그래서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고 보게 되면 적용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계없이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저쪽에 있는데 걔는 저기서만 활동하고 여기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롭게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해도 되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11조에 관련된 규정이 있었는데요. 선결 문제,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에는 판례도 없고 질문될 일도 없기 때문에 효력에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효력 유무에 대해서 심리 판단한다, 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효력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확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효력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효력을 확인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니까 반대로 있는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반대 해석이 가능해지고요. 효력을 확인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없는 효력 없다라고 확인만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있는 효력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취소 사유일 때 효력 부인 못하고, 그 다음에 효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위법심사가 1단계고 효력심사가 2단계이기 때문에 1단계의 위법심사는 무사 통과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효력심사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효력심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위법심사는 못해 라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효력심사를 할 수 있다, 효력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위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 해석이죠. 전제 해석. 그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요. 효력 확인 된다라고만 써 있어요. 요거 이제 반대 해석으로 효력 부인 안 된다라는 것이고, 전제 해석으로 위법심사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사법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진짜 민사법원만 말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 소송의 수서법원도 마찬가지고, 형사소송의 수서법원도 마찬가지고, 취소의 수서법원이 아닌 다른 이제 권한 없는 법원들을 전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건 이제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11조 내용을 좀 봤고요. 위법심사 넘어가고 이제 효력심사 오시면, 무효일 때 효력 확인하고 취소 사유, 단순 위법일 때 효력 부인하고의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죠. 무효면 아예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어요. 아예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걸리적거릴 게 없어요. 당연히 심사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효력 확인만 된다라는 것은 효력 부인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로 나오는 게 이제 부당이득하고 국가배상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것이고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는 건데, 이때 어떤 부가처분이 있을 때요, 단순 위법한 취소 사유일 때 위에 뭐라고 했어요? 효력 부인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인용 판결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하려면 앞에서 먼저 취소를 거쳐와야만 하는 것이다. 민사법원은 스스로 효력 부인을 못한다. 당연무효라고 하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맘대로 자유롭게 민사법원이 판단 내리면 됩니다. 이 무효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때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됐죠.
그 앞에서 뭘 취송을 거쳐오라고 했어요. 취송을 거쳐오라고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취송을 못 거쳐오잖아요. 효력을 못 제거하죠. 부가처분의 효력을 못 제거하면은 저 위에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방법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납부한 돈을. 예, 돈을 이미 납부하고 받는 방향 쪽으로만 집중시켜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이 주된 방향입니다. 보통 문제를 출제할 때. 그러니까 불가증력이 발생했으면 취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취송을 제기할 수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는 방법이 안 된다. 그럴 때 국가배상으로 돌려세울 수 있겠느냐? 국가배상으로 돌려세워도 같은 금액 줍니다. 이기면. 그러니까 이게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네, 위법심사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위법심사 가능하니까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서 돈 받으면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 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가배상이 진짜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가증력 발생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끼워 넣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라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됐고요. 왜 그러냐면 공정력이라는 부분하고 저기 맨 끝에 급부행정 파트에 있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총론의 맨 앞부분하고 행정법 책에서 강론의 맨 뒷부분, 그냥 3000페이지라고 치게 되면 100페이지하고 2900페이지 쪽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만나서 연결되는 논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이 부분 들어갈 차례입니다.